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어머님! 며느리 희진의 목소리가 차가운 빗물처럼 귓가를 적셨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텅 빈 공간에 희진의 말만 울려 퍼졌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제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액자 속에 갇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약국도 이제 문 닫아야죠. 어머님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실 거예요. 희진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그 속에 숨은 날카로운 무언가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짙은 화장, 가지런히 빗어넘긴 머리, 명품 핸드백을 든 손, 완벽하게 꾸민 효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녀의 눈빛만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가슴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게 왜곡되어 보이는 거겠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약국도 정리해야지. 제 대답에 희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게임에서 이긴 사람처럼 무언가를 쟁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표정이 가슴 어딘가를 찔렀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해두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약국 문을 닫았습니다. 박영수 약국이라고 적힌 간판이 햇빛에 발에 색이 바랜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약국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선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남편의 흰 가운이 아직도 조제실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던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제대를 쓰다듬으며 저는 50년 전 이곳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22살 은행원이었던 제가 약을 사러 왔을 때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수줍게 웃으며 약봉지를 건네주었죠. 그때 그 온화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당신 없는 이곳이 이렇게 텅 빌 줄 몰랐어요. 약국 문이 덜컥 열리며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멀쩡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유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을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희진이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며느리에 대한 두려움보다 작아 보였죠. 집과 약국,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예금 통장뿐이라고 대답하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덜컹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의 눈치를 더 보게 된 게.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이 썰렁하게 느껴졌고 남편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으며 저녁 식탁에는 혼자 먹을 국 한 그릇만 놓여 있었죠.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작은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형에게 들었다며 유산이 별로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유산 이야기였어요. 제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떠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재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는 민호의 말에 저는 생각보다 차갑게 대답했고, 민호가 나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니 이 집이 이렇게 변했다는 말을 중얼거리던 순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세청 봉투를 뜯어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고지서, 금액은 2억 1,500만 원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고 남편이 남긴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세금이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손이 떨려 고지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 뒤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으며 곧이어 희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희진은 고지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아버님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내역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제가 전혀 모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는 서류를 보며 남편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희진은 여전히 공손한 말투로 남자들은 원래 사업일은 혼자 처리한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설명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국 건물을 팔면 된다는 말을 덧붙였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국을 팔라고?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 그곳을, 50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을? 희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고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정말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희진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지금 저를 지켜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민수도 희진의 말에 동조했고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진은 만족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일어섰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말을 남긴 채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고지서를 다시 펼쳐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이런 거래를 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함부로 투자를 하거나 위험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새벽 4시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와 남편의 채취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낡은 처방전, 약 관련 서류, 오래된 사진들. 그런데 맨 밑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서랍 바닥에 테이프로 고정된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조심스럽게 떼어낸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순자에게 마이너스 내가 죽거든 꼭 들어보시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남편이 대체 무슨 말을 남긴 걸까 하는 생각에 서재 장롱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으려는 순간 누군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온 걸까 싶어 황급히 테이프를 주머니에 숨기고 문을 열자 희진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띤 채로요. 이 새벽에 뭐 하냐는 그녀의 물음에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테이프를 움켜쥐었고 잠이 안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고 서재를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곳이라며 아버님 서재에 오랜만에 들어온다는 희진의 말에는 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고 그녀는 책장을 훑어보고 책상 서랍을 슬쩍 열어보더니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요한 서류를 남겨두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는 짧고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갔어요. 희진이 떠난 뒤 저는 주머니 속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 적힌 남편의 글씨가 떨리는 손끝 아래서 흔들렸고 여보가 대체 뭘 남긴 거냐는 생각에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남편이 남긴 테이프, 2억 원의 세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저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희진이 돌아간 뒤 저는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고 남편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면 그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지저? 오래된 테이프에서 잡음이 흘러나왔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자신이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다는 말로 시작된 남편의 목소리는 생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고 마치 오랜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무겁고 쉰 목소리였어요. 저는 플레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짐을 남기게 돼서 죄송하지만 살아서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 녹음을 남긴다는 남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약국 장부에 모르는 거래 내역이 끼어 있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대출 서류가 나타났다는 것,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희진이었다는 말, 며느리가 몇 년 전부터 도장과 서류를 몰래 빼돌려 가짜 부동산 거래를 만들어냈다는 것, 목적은 하나, 저한테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서 약국과 집을 팔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희진이? 그 효부 같던 며느리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남편,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된 서류, 그리고 희진이와 직접 대면한 대화까지 녹음했다는 말이 이어졌고 이 테이프를 끝까지 듣고 은행 금고에 숨겨둔 것들을 찾으라는 당부가 흘러나왔습니다. 금고 번호는 제 생일이었고 거기 모든 증거가 있다는 말과 함께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희진이 이 모든 걸 꾸민 거라니 2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민수가 희진을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반대했었죠. 희진의 집안이 변변치 않았고 그녀의 태도가 어딘가 계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날까지도 저는 냉랭한 얼굴로 있었고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 애를 왜 데려오느냐고 민수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희진은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희진은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한 건가? 등골이 오싹했고 20년 동안 웃으며 참고 기회를 노리고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라면 희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고 남편이 말한 금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과 남편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고 금고 열쇠를 받았으며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금고 앞에 서서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링 금고 문이 열렸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부터 꺼냈어요. 첫 번째 서류는 희진의 과거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15년 전 희진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민수도 몰랐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부동산 거래 서류였고 남편 명의로 땅을 사고 팔았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거래였으며 희진이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신청서였고 희진이 시어머니인 저 명의로 약국 건물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이를 사전에 막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명백한 범죄였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였고 잔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여기에 숨겨뒀던 거였고 통장 첫 페이지에는 이 돈으로 세금을 내고 저를 지키라는 절대 희진한테 지지 말라는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저를 지키려고 이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꼭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와 은행 로비로 올라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고 돌아보니 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제가 금고실에서 나온 걸 본 그녀의 눈빛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어요. 여기는 왜 왔냐는 물음에 남편 통장 정리하러 왔다고 대답했고 희진은 마침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도 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먼저 가겠다고 했고 희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무언가가 제 등을 찔렀습니다. 은행을 나와 택시를 탔고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 희진이 은행 앞에 서서 제가 탄 택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이 남긴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희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고 평소와 달리 냉랭하고 거칠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희진은 시치미를 떼다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명의로 만든 가짜 거래 서류, 담보대출 시도, 심지어 제 명의 도용까지 증거를 확보했다는 남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희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혹하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인정한다는 말, 자신이 다 했다는 말,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말이 이어졌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희진은 20년 전 제가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 애라고 했던 것, 결혼식 날에도 절 한 번도 제대로 안 봐줬던 것, 20년 동안 아무리 잘해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냐는 남편의 물음에 희진은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했고 어머니만 없어지면 집도 약국도 다 자기 거라는 말, 민수는 자기 말이면 다 듣는다는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계획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희진의 과거 전과 기록을 찾아냈다고 하자 희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고 위조 서류와 대출 시도 흔적을 다 증거로 남겼으며 자신이 죽으면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남편의 경고, 아내한테 손대지 말라는 당부가 이어진 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 저를 지키려 했고 희진은 2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집 초인종이 울렸고 민수와 민호 그리고 희진이 함께 왔습니다. 셋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민수가 먼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저보다 옆에 앉은 희진을 향해 있었고 희진은 약국을 파는 게 현실적이라며 2억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차분하지만 강요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약국은 안 판다고 했고 그럼 어떻게 하려냐는 물음에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민호 모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현실을 보라고 했고 두 아들 모두 희진 편이었습니다. 제 친아들들이 며느리 말만 듣고 있었죠. 남편이 남긴 게 있다는 제 말에 세 사람의 눈빛이 번뜩였고 특히 희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비밀 계좌에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세금을 낼 거라고 하자. 얼마나 있냐는 희진의 다급한 물음에 3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였고 세금 내고도 남으니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한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왜냐고 반문했습니다. 희진이 말문이 막히자 민수가 대신 나서서 아버지 유산은 당연히 자식들 몫도 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라며 줄 의무는 없다고 대답하자 세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고 희진만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힌 뒤 저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고 희진이 차에 타면서 뭔가를 세게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고 계획이 어긋났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 희진이 20년 동안 준비했다면 나는 남은 인생을 걸고 싸울 거라는 다짐과 함께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위조 서류, 전과 기록, 녹음 테이프, 이 모든 걸 어떻게 사용해야 희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이 서재를 비췄고 저는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고 제가 이길 수 있을까, 저 혼자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품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서재를 가득 채웠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라는 생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걸로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뒤 희진에게서 문자가 왔고 요양원 좋은 곳을 알아봤으니 구경 가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희진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알았다는 답장을 보내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산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은행원 시절처럼 날카로웠어요. 희진아, 내가 사냥감인 줄 알았던 이 늙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사냥꾼이었다는 생각과 함께 밤은 깊어갔습니다. 희진은 요양원 복도를 걸으며 환하게 웃었고 정원도 넓고 방도 깨끗하다며 이곳을 칭찬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저를 가두려는 속셈이 뻔했죠. 요양원 원장실에서 상담을 받는 동안 희진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끼어들었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다며 며칠 전에도 집에 가습을 켜놓고 나갔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희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고 어머님 안전을 위해 알아보는 거라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말을 원장에게 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고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인처럼 보는 시선이었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원장의 말에 저는 여기 안 들어온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희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며 걱정해서 이러는 거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걱정은 무슨 내가 원하는 건 날 여기 가둬놓고 집이랑 약국 차지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실이 조용해졌고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희진과 저를 번갈아 봤으며 희진은 황급히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희진은 제 팔을 꽉 잡았고 그녀의 손톱이 제 피부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며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러냐는 희진의 말에 저는 손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정말 이상하다며 혹시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는 희진의 말에 저는 내가 치매라고 반문했고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고 희진은 아니면 뭐냐며 요즘 어머님 행동을 보라고 갑자기 비밀 계좌가 있다느니 약국 안 판다느니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대답하자 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은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며 비밀 계좌 3억은 자식들 목도 있는 거 아니냐고 법적으로 상속 지분 청구할 수 있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해보라고 법적으로 싸우자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당황했고 저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한 짓들을 나도 다 안다고 위조 서류, 명예 도용, 심지어 내 과거 전과 기록까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다 알아냈다고 죽기 전에 증거도 남기고 갔다고 대답하자 희진의 눈빛이 흔들렸고 당황,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진작 경찰에 신고했을 거라며 그런데 왜 안 하냐고 혹시 진짜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는 희진의 말에 저는 영리한 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간파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희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지 말이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나면 이 일을 덮어줄 수도 있다고 말하자 희진이 비웃었습니다. 떠나라고 20년을 이 집에서 산 자기가 떠나라고 하냐며 착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떠날 사람이 아니라 어머님이 떠날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고 희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서재에 틀어박혀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위조 서류, 전과 기록, 녹음 테이프, 이것만으로 희진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녹음 테이프에서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국 조제실 바닥 타일 아래를 보라는 말이었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국? 아직 약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남편이 거기에 뭔가를 더 숨겨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 11시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약국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거리는 어두웠으며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조제실로 들어가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흰색 타일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고 어느 타일일까 하는 생각에 한 장 한 장 두드려보며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은 단단한 소리가 났지만 조제대 아래 구석 타일 하나만 유난히 공허한 소리가 났고 여기라는 생각에 드라이버로 타일 틈을 벌리자 타일이 들썩였습니다. 타일을 들어 올리니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먼지가 쌓인 공간 속에 낡은 서류 봉투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증거라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희진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CD와 희진이 위조한 서류의 원본, 그리고 은행 대출 신청 시도 내역이 담긴 문서가 들어 있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USB였습니다. USB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남편의 글씨로 희진의 범죄 증거 마이너스 결정적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조제실 의자에 앉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순간 약국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재빨리 불을 끄고 숨죽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약국 문 앞에서 멈췄고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안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고 설마 하는 생각에 문틈으로 밖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희진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녀는 약국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라는 말, 약국에 불이 꺼져 있다는 말,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 들렸고 민수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희진이 다시 집에도 없다고 하며 그럼 어디 간 거냐고 말했고 희진은 약국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희진이 날 미행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USB를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노트북을 켰고 파일을 열자 희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를 향해 들어보라며 내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우리 거라고 약국도 집도 전부라고 말하는 희진의 목소리가 선명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그래도 엄마인데 하며 망설이자 희진은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냐며 20년 동안 자기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웃어준 적 있냐며 자기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취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망설이자 희진은 내가 자기 편인지 엄마 편인지 확실히 하라며 요양원에 모시는 게 최선이라고 거기 들어가시면 재산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고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고 민수까지 제 아들까지 희진 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고 저는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먼저 희진을 직접 대면할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고 희진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다녀왔냐는 물음에 저는 왜냐고 반문했고 그냥 궁금해서 밤늦게 외출하시면 위험하다는 희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국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산책 좀 했다고 대답하자 희진은 그러셨냐며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으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말에 가족 모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고 희진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저는 좋다고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뵙겠다는 희진의 말과 함께 전화가 끊긴 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았고 남은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USB 내용, 남편의 메모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하던 은행 후배에게 연락했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됐더군요. 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법적 효력을 확인했고 이 정도면 충분히 형사 고소 가능하다는 말, 문서 위조, 명예 도용, 사기 미수로 최소 징역 3년은 나온다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맙다며 그런데 아직 신고는 하지 말라고 내가 직접 마무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토요일 저녁 희진과 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차려냈습니다. 오늘 음식 많이 준비하셨다는 희진의 말에 식탁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고 저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희진이 먼저 말을 꺼냈고 오늘 모인 이유가 있다며 어머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 건강이 왜 문제냐고 묻자 희진은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며 밤에 혼자 돌아다니시고 헛소리도 하신다며 병원 예약을 했으니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치매 검사라는 말에 제 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다 짜고 온 각본이었습니다. 민수는 자기들도 걱정돼서 그런다며 요즘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고 민호도 맞다며 건강 체크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고 제 아들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들이 며느리 말에 노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알았다며 검사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희진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하셨다며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는 희진의 제안에 내 집에서냐고 묻자 희진은 자기가 잘 모시겠다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저를 자기 집에 가둬두고 제 집과 약국을 마음대로 하려는 속셈이 뻔했지만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에 희진뿐 아니라 두 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정말이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그렇다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 장롱에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고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희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내가 지난 몇 년간 한 일들이라고. 위조 서류, 명예 도용 시도, 그리고 내 과거 전과 기록이라고 대답했고 식탁 위에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이게 대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그녀에게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며 노트북을 꺼내 USB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희진과 민수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내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우리 거라는 희진의 목소리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파일이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희진은 식탁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선택하라고. 스스로 이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하자 희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고 죄송하다며 정말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는 희진을 보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고. 희진아, 내가 이 복수를 준비한 시간이라고.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았다고. 지금 눈물도 그냥 또 다른 연기겠다고 말하자 희진은 아니라며 정말이라고 했지만 저는 당장 나가라고. 이 집 열쇠 다 놓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내일까지 짐 다 빼라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가 이내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마르자 다시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좋다며 이긴 거 축하한다며 하지만 기억하라며 자기가 떠난다고 해서 어머님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희진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의 심정을 어머님은 아실까 하는 말을 남기고 희진은 사라졌습니다. 덜컹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거실에는 저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호는 울먹이고 있었으며 미안하다는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라고. 희진을 이 집에서 내쫓았다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그 애가 순순히 포기할 리 없다는 말을 중얼거렸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잠갔는데 말이죠. 집안을 둘러봤지만 도난당한 건 없었고 하지만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고 저는 서둘러 남편이 남긴 증거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점심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진이가 집을 나갔다는 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짐을 다 싸서 나갔고 연락도 안 받는다는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희진이 정말로 포기하고 떠난 걸까요? 잘 됐다며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라고 대답하자 민수는 그래도 하며 망설였지만 저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라며 엄마는 상관 안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계속됐고
희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는 물음에 국세청에서 나왔다는 대답, 박순자 씨 맞으시냐는 확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세금 체납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며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고 남편분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 5년 전에 경기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저는 없다고, 그런 거래는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박영수 씨 명의로 거래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미납 상태라는 국세청 직원의 말에 저는 그건 위조된 서류라고 제 남편은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위조라는 증거가 있냐는 물음에 저는 있다고 대답하며 서재로 가서 증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위조 서류 원본과 희진의 범행 증거를 보여줬고 직원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라는 말, 경찰에 신고했냐는 물음에 저는 아직 안 했다고 대답했고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고 희진이 만든 위조 서류 때문에 국세청까지 움직인 거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약국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사람들 사이로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고 약국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문고리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 정말로 경찰에 넘길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한테도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는 내용과 함께 H라는 이니셜 희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희진이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국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조제실 의자에 앉아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어머님한테도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고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는 생각을 하던 순간 약국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희진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 어머님이 원하는 거 자기가 다 들어줄 테니. 조건이 하나 있다는 희진의 제안에 무슨 조건이냐고 묻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말, 그러면 자기도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일은 안 할 거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작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희진의 말, 오늘 저녁 7시 약국에서 만나자는 말, 혼자 오라는 당부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 희진이 직접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약국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명을 켜지 않고 조제실에 앉아 기다렸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희진이 들어왔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저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나왔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날 부른 거냐고 물었습니다. 희진은 조제대 맞은편에 섰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자기는 정말로 이 집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몫을 받으려는 거라는 희진의 대답.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이어졌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제 물음에 희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약국이라는 말, 약국만 자기한테 주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희진의 제안에 저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냐며, 어차피 어머님도 약국 운영 못 하시잖냐며, 팔 거면 자기한테 팔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이 약국은 내 남편 앞으로 팔 거라고, 남편이 평생을 바친 곳인데 내가 가질 순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냐며 좋다며 그럼 자기도 할 말이 있다는 희진의 말과 함께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라는 희진의 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라는 설명. 약국은 큰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다는 희진의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유언장을 남겼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게 진짜냐고 묻자 희진은 진짜라며 공증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법적으로 약국은 민수 거라는 말, 그리고 민수는 제 남편이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유언장을 빼앗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이거 위조 아니냐고 묻자 희진은 위조라는 증거 있냐며 비웃었고 어머님도 이제 포기하라며 자기는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는 이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할 거라며 그러면 약국은 어차피 민수 거고 민수는 제 말을 들을 거라는 희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넌 정말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희진이 끼어들었고 정말 뭐냐며 나쁜 년이라고 하실 거냐며 맞다며 자기는 나쁜 년이라며 그렇게 만든 게 누구냐는 희진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는 희진의 말, 약국 명의를 민수한테 넘기라는 말, 그러면 자기는 조용히 물러날 거라는 말, 아니면 어머님도 편하게 못 사실 거라는 희진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뭔데 하고 묻자 희진은 어머님도 편하게 못 사실 거라는 말을 남기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유언장을 들여다봤고 남편이 정말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라고 이건 위조라고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중얼거렸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유효한 문서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희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도 편하게 못 사실 거라는 협박이 무섭게 느껴졌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또 쪽지가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약국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해 놓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H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희진이 준 시간이었고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고 선배님 저예요. 기억하세요라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떠올랐고 30년 전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 지금은 변호사가 된 김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며칠 전에 보여주신 증거들 검토해 봤는데 한 가지 더 조사해 본 게 있다는 김 변호사의 말에 뭔데 하고 물었고 그 며느리분이 제출했다는 유언장 말이라는 김 변호사의 설명, 공증 사무실에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는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하고 묻자
공증 날짜가 남편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라는 말. 그런데 그날 남편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는 말. 공증 사무실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 필적. 감정을 받으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제 경찰에 신고하라는 김 변호사의 당부,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끄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희진의 마지막 카드마저 위조였던 거였고 이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서재로 가서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조 서류, 녹음 파일, USB, 그리고 희진이 보여준 가짜 유언장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하늘이 서재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고 중얼거렸고 여보 이제 진짜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싸워볼게요라는 말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희진에게 문자를 보냈고 내일 오후 3시 약국에서 만나자 내 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진의 답장은 금방 왔고 잘 생각하셨다는 말, 서류 준비해왔다는 말, 내일 뵙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릴 것이고 희진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내일이 결전의 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저는 잠들지 않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요. 희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진짜 반격이 무엇인지를요. 약속 당일 저는 오후 2시에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일찍 온 거였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조제실 책상 위에 증거 봉투를 놓고 녹음기를 서랍 안에 숨겼으며 오늘 희진과의 대화도 모두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 약국 문이 열렸고 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서류 준비했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앉으라고 대답했고 희진은 조제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여기 약국명의 이전 서류라는 말, 어머님이 서명만 하시면 된다는 희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내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제 말에 희진은 뭔데 하고 물었고 저는 2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내가 만든 거냐고 물었습니다. 희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무슨 말씀이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국세청에 확인했다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전부 위조된 거였다며 내가 만든 가짜 서류로 세금 폭탄을 유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있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있다고 국세청 조사관한테 받은 보고서, 위조 서류 원본, 그리고 내가 그 서류를 만들 때 사용한 컴퓨터 기록까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어떻게 알았냐는 물음에 저는 내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했다고, 서류 날짜도 틀렸고 도장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다고, 전문가가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위조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더니 비웃듯 웃었고 그래요, 인정할게요. 자기가 만들었다며 그런데 어쩔 건데 하며 어차피 어머님은 경찰에 신고 못하지 않냐는 희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는 제 물음에 희진은 민수 때문이라며 아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보는 거 어머님이 원하시냐며 자기가 처벌받으면 민수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희진은 자신만만했고
제가 아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내가 한 일 몰랐다는 제 말, 녹음 파일 들어보니 내가 혼자 다 꾸민 거였다는 설명에 희진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민수도 연루된다며 명의가 민수 앞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위조한 거라는 제 말에 희진은 증명할 수 있냐고 도발적으로 물었고 저는 침착하게 할 수 있다고 필적 감정 받으면 되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필적 감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냐며 최소 6개월이라며 그동안 자기는 이미 도망갈 수 있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도망을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알 필요 있냐며 어쨌든 자기는 준비 다 됐다며 어머님이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그날 당장 사라질 거라는 희진의 말과 함께 그녀는 일어서서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는 희진의 말, 약국 명에 넘기실 거냐 말 거냐는 물음에 저는 안 넘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다는 희진의 말과 함께 그녀가 약국 문으로 향했고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진아, 내가 하나 놓친 게 있다는 제 말에 희진이 멈췄고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으려던 은행 계좌, 그거 아직 살아있다는 제 말에 희진이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3년 전 넌 남편 명의로 5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고 약국 건물을 담보로 말이라고 다행히 남편이 사전에 막았지만 그 신청 기록은 은행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진의 입이 벌어졌고 저는 그것뿐이 아니라며 내가 2년 전에 내 명의로 만든 가짜 신용카드 그걸로 명품 핸드백이랑 보석 사던 거 카드사에 다 기록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국세청이랑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내가 도망가든 말든 이미 수사는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이틀 전에 제출했다고 아마 오늘쯤 내한테 소환장 나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약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가 약국 앞에 멈췄습니다. 희진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봤고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희진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불러놓은 거라고 오늘 내가 올 줄 알았거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고 김희진 씨 맞으시냐는 확인과 함께 문서 위조, 명예도용,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는 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고 경찰관이 희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희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이러실 줄은 몰랐다는 희진의 말에 저는 넌 20년 동안 날 속였다고 난 단 하루도 널 속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인정은 강요로 받는 게 아니라고 진심으로 얻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희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가려 할 때 희진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라는 말, 자기 때문에 민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거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민수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이 끌려나갔고 약국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고 끝났다는 생각,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고 희진이가 경찰서에 있다는 말, 엄마가 신고했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며
제 아내인데라는 민수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저는 내 아내가 범죄자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럴 수 있냐는 민수의 물음에 저는 희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 하냐고 반문했고, 민수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희진이가 다 알아서 한 거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냐는 제 물음에 민수는 책임이 뭐가 있냐며 자기는 그냥 아내 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넌 항상 남 탓만 했다고, 내 책임은 회피하고 그랬다는 제 말에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기는 이제 엄마 아들 아니라고, 오늘부터 연 끊겠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제 아내를 감옥에 보냈다며 자기는 엄마를 용서 못한다는 민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진을 이겼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 민호도 찾아왔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왜 그러셨냐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를 경찰에 넘기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는 민호의 항의에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민호는 형은 회사에서 잘렸다며 범죄자, 가족이라고 해서라며 자기도 사업 파트너들한테 연락 다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라며 엄마가 그냥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는 민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고, 민호는 자기는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하겠다며 형처럼 연도 안 끊겠지만 그냥 남처럼 지내자며 돌아섰습니다. 민호도 떠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고 아들 둘 다 저를 떠났습니다. 희진을 이겼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고 여보, 제가 잘한 건가요? 희진을 경찰에 넘긴 게 옳은 일이었나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고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희진의 재판 소식이 신문에 났고 효부가면 쓴 며느리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20년간 위조 서류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SBS 시사 프로그램 PD라는 사람이 인터뷰 가능한지 물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고 그리고 또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났고 온 나라가 희진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뒤 희진의 첫 재판이 열렸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희진을 받고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초췌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민수를 마주쳤고 그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라고 부르자 그는 엄마라고 대답했고 잘 지내냐고 묻자 잘 지낸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내가 뭘 위해 싸운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국에 갔고 조제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고 남편의 하얀 가운이 걸려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조제대 위의 약병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곳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저 밤의 고요함만이 약국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제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고 승리했지만 외로웠으며 옳은 일을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대가였을까요? 희진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지만 제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제 집 앞에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쪽지도 붙어 있었고 가족도 버리는 인정머리 없는 할망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며칠 뒤에는 창문에 달걀이 던져졌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며 한 짓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제 등 뒤에서 저 사람이 며느리 감옥 보낸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아줌마 하나가 대놓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경찰에 넘기면 어떡하냐며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고 말했고 그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고 반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며 집안 망신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슈퍼를 나왔지만 가슴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요. 희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한 시어머니로만 봤으며 아들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자 사회복지사 이지은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사회복지사라는 말에 무슨 일일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박순자 어르신 맞으시냐며 구청에서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차원에서 왔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고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독거노인이 된 거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이지은 복지사는 거실을 둘러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하고는 연락하고 지내시냐는 물음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다는 복지사의 말에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무기력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고 독거노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다음 날 희진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 민수를 또 만났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는 제 말에 민수는 할 말 없다고 대답했고 넌 정말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는 제 물음에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옳은 일을 했는지 잘못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 그냥 자기는 제 아내를 잃었다는 말, 그게 전부라는 민수의 대답에 저는 희진이는 범죄자였다고 말했지만 민수는 그래도 제 아내였다며 엄마는 그걸 이해 못하신다고 말하며 제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희진을 봤고 그녀는 더욱 야위어 있었으며 눈빛도 생기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희진에게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희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기는 정말로 인정받고 싶었다는 말,
그게 전부였다는 희진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고 재판이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자주 가던 공원에 들렀고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고 젊은 엄마가 아이와 놀고 있었으며 모두 행복해 보였지만 저만 혼자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어느 카페 앞에서 민호를 봤고 그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고 민호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가 다가가면 그 미소가 사라질 것 같아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또 쪽지가 붙어 있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지옥에 떨어지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쪽지는 민수의 필체였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저주를 했다니 하는 생각에 저는 쪽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쁜 사람을 벌준 게 잘못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찾아봤고 민수와 민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고 희진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희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내가 희진을 밀어낸 게라는 생각과 함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희진이 범죄를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이었지만 그 씨앗을 뿌린 건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희진의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고 박순자 씨 저 기억하시냐며 희진이 엄마라는 말, 우리 딸 좀 살려달라는 애원이 이어졌습니다. 희진 엄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희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며 우리 딸 인생 완전히 망쳤다는 희진. 엄마의 말에 저는 희진이가 저한테 한 짓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안다는 말, 다 안다는 말,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는 희진 엄마의 애원에 저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희진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나도 엄마야, 자식 잃는 심정이 어떤지 알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걸 되돌아봤습니다. 희진이 잘못한 건 맞지만 저도 잘못이 없었을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희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며느리가 아니라 남처럼 대했던 것, 그것도 잘못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사 이지은 씨가 다시 찾아왔고 어르신 안색이 안 좋다며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잠을 못 잤다고 대답하자 요즘 식사는 잘하시냐는 물음에 저는 잘 못한다고 혼자 먹으려니까 식욕이 안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어르신 우울증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울증이냐는 제 물음에 증상이 좀 심각해 보인다며 혼자 계시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지은 씨의 말에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돌아간 뒤 저는 거울을 봤고 거울 속 제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나는 이기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약국에 갔고 오랜만에 찾은 약국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조제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이곳이 이제는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싸운 걸까요? 약국, 집, 아니면 제 자존심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제대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자, 내가 남긴 증거로 희진을 처벌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 후에 당신이 외로워질까봐 걱정이요. 이기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고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는 것도 그리고 외로워질 거라는 것도요. 여보,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이대로 혼자 살아야 하나요라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약국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우연히 민순의 집 앞을 지나게 됐고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희진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힘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힘들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 집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에서 희진의 재판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20년 복수국 1심 판결은 징역 5년이라는 내용에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진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고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무기력했으며 복지사 이지은 씨의 권유로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저는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였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나아지는 기분은 들지 않았고 그저 감정이 무뎌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고 어르신, 저예요. 희진이요라는 희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는 제 물음에 교도관 허락받고 전화했다는 말,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희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희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고 차갑거나 도발적이지 않았으며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제 물음에 희진은 항소 포기했다고 5년 그대로 살겠다고 말했고 왜냐고 묻자 싸워봤자 의미 없다며 자기가 한 짓이 잘못된 건 맞으니까라는 희진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희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라는 희진의 말, 어머님은 후회 안 하시냐는 물음, 저를 경찰에 넘긴 거 말이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라는 희진의 말과 함께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님, 민수 잘 부탁드려요라는 희진의 말, 제가 망친 거 안다며 그래도 제 남편이었으니까라는 희진의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희진아라고 부르자 그녀는 그리고 어머님 미안해요라는 말, 진심으로요라는 말, 제가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 인정받고 싶으면 진심으로 다가갔어야 했는데 자기는 복수만 생각했다는 희진의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우시죠? 저 때문에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미안해요. 정말로라는 희진의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있었고 희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희진아. 우리 모두에게라는 생각과 함께 다음 날 저는 다시 약국에 갔고 오랜만에 찾은 약국은 여전히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고 약국 조제실 바닥 타일 아래라는 말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타일을 들춰본 적이 있었고 그때 서류와 USB를 찾았지만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제실 바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타일을 하나하나 두드려보며 소리를 확인했고 처음 확인했던 타일 옆에 또 다른 타일이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뭐가 더 있나 하는 생각에 드라이버로 타일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 작은 금속 상자가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고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희진을 이겼을 거요. 하지만 아마 외롭고 힘들 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소라는 내용으로 시작된 편지는 봉투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또 다른 비밀 계좌 통장이 있다는 말, 5억 원이라는 금액, 이 돈으로 당신이 원하는 걸 하시오라는 남편의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부탁이 하나 있소라는 말, 희진을 용서해 주시오라는 당부, 그애도 불쌍한 사람이요.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서름이 얼마나 컸겠소라는 남편의 말, 당신도 이제 편히 사시오라는 말, 아들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사시오라는 당부, 항상 사랑하오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영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었고 정말로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나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약국 문이 열렸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였고 엄마라는 민수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여긴 어쩐 일이니라고 묻자 민수는 조제실로 들어와 저를 마주봤고 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희진이한테 전화 왔다는 말, 항소 포기했다는 말이 이어졌고 그래 나도 들었다고 대답하자 민수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엄마한테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엄마 전 이제 혼자예요 라는 말, 회사도 잘렸고 아내도 없고 진짜 혼자라는 민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야라고 부르자 민수는 엄마도 혼자시죠. 저 때문에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말,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희진이 말만 듣고라는 민수의 사과에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해. 내 아내를 경찰에 넘긴 거라는 제 말에 민수는 아니라며 엄마가 옳았다며 희진이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전 다시 시작할게요라는 말, 이번엔 엄마 말 잘 들을게요라는 민수의 다짐에 저는 그래 아들아라고 대답했고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희진을 용서해 주시오라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희진을 용서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고 희진을 만나러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뒤 면회 날이 왔고 교도소 면회실은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진이 들어왔고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서로를 바라봤고 어머님 왜 오셨어요? 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너 보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냐는 희진의 물음,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고
저는 희진아, 내가 한 짓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하지만 엄마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의 눈이 커졌고 20년 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은 거라는 제 말, 그건 내 잘못이라는 제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희진아, 진심으로라는 제 말에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머님이라며 목이 메는 희진의 목소리, 전 그 말 한 번만 듣고 싶었어요. 20년 동안이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알아, 이제 알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고 희진아, 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라는 제 말에 희진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로 날 증오했니라는 제 물음에 희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증오했어요라는 말,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라는 희진의 대답에 저는 그랬구나라고 말했고, 어머님, 전 이제 어떻게 해요라는 희진의 물음, 5년 후에 나가면 갈 곳도 없고 남편도 없고라는 희진의 걱정에 저는 민수는 기다릴 거라고, 아직 너를 사랑하더라, 바보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요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그렇다고, 5년 후에 나오면 다시 시작해, 이번엔 제대로라고 말했고, 어머님도 절 받아주실 건가요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희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어머님 고마워요라는 말,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라는 사과를 했고, 저도 나도 미안해 희진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이 끌려나갔고 저는 빈 의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 말대로 용서해봤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생각과 함께 교도소를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고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라는 민수의 물음에 저는 응, 좀 다녀왔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희진이 만나고 오신 거예요라는 민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라는 민수의 목소리에 저는 민수야, 들어가서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라고 말했고, 내 엄마라는 민수의 대답과 함께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엄마 희진이가 뭐래요라고 물었고 저는 미안하대, 너한테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희진아라고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민수야, 5년 후면 희진이 나와.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제 말에 민수는 엄마는 희진이 용서하신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글쎄라고,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라는 제 대답에 민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뒤에서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고, 그래 고맙다는 제 대답과 함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고, 여보 이제 정말 끝이에요라는 말, 희진이도 만났고 민수도 돌아왔어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고, 그런데 말이에요, 여보라는 말, 전 아직도 외로워요. 당신이 그리워요라는 제 고백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했습니다. 희진과 면회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진의 항소심이 열렸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징역 5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는 추가 범죄 사실들이 더 드러났고 희진이 지난 10년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았던 사실까지 밝혀진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저 하나가 아니었고 최소 5명이 더 있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했고 희진의 형량은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본 민수는 충격에 빠졌고 엄마 희진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요 라는 민수의 물음에 저는 그랬나 봐 민수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라는 민수의 말 진짜로라는 항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실은 연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엄마 전 더 이상 희진이 아내로 둘 수 없어요 라는 말, 용서는 못하겠어요 라는 민수의 결심에 저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희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민수를 놓아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민수와 희진의 20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고 희진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8년형이 확정되고 남편과도 이혼한 뒤였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그래 왔어라고 대답했고 이제 오지 마세요 라는 희진의 말, 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에요 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알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희진아 8년이면 긴 시간이야 라는 제 말, 그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해봐라는 당부의 희진은 생각해봐야 뭐해요라며 제 인생 다 망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제 말, 8년 후면 넌 겨우 51살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격려에 희진이 비웃었고 51살의 정가자가 뭘 다시 시작해요 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그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였고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해요라는 말, 제가 그냥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희진의 회안에 저는 그래, 그랬으면 좋았겠지라고 대답했고 어머님은 후회 안 하세요라는 희진의 물음, 저를 경찰에 넘긴 거 말이라는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라는 제 말, 하지만 아쉬워라는 말, 우리가 진작 진심으로 대화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는 제 말에 희진은 맞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갔고 희진이 일어서며 어머님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라는 말,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8년 후에 나오면 연락해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왜요라는 희진의 물음, 전 어머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라는 희진의 의문에 저는 그래도 넌 20년 동안 내 며느리였어라고 그 세월을 지울 수는 없잖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머님 감사해요라는 말, 정말로라는 희진의 감사에 저는 잘 지내 희진아라고 당부했습니다. 희진이 끌려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교도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약국 앞을 지나쳤고 약국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약국을 사회에 기부하기로요. 일주일 뒤 저는 약국을 지역 보건소에 기부했고 그들은 이곳을 무료 진료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보건소 관계자의 말, 이 약국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감사에 저는 우리 남편이 원했던 일이에요라고
평생 지역 주민을 위해 일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국 열쇠를 넘기며 저는 남편을 떠올렸고 여보 당신이 평생 지킨 이곳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됐어요 라는 생각과 함께 약국을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이 남긴 5억 원 통장을 꺼냈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요. 박영수 약사 장학재단이라는 말,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라는 제 설명에 변호사는 제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고 좋은 생각이십니다라는 말, 고인의 뜻을 기리는 일이네요 라는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바빴고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뒤 재단 설립이 완료됐고 첫 장학금 수여식에 민수와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고 엄마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라는 민호의 말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라는 민호의 사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라는 민호의 말에 저는 괜찮아 민호야 라고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는 민수의 물음에 저는 글쎄 그냥 하루하루 살아볼까 봐라고 대답했고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라는 민수의 걱정에 저는 괜찮아라고 익숙해질 거야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외로웠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희진 재판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20년 복수극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제목에 저는 텔레비전을 껐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을비였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남편의 묘지에 가고 싶었거든요. 묘지에 도착해 남편의 묘비 앞에 섰고 여보 다 끝났어요 라는 말, 희진이도 처벌받았고 약국도 기부했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라는 보고를 했지만 빗소리만 들릴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나요? 라는 물음,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요?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라는 말, 당신 말대로요 라는 다짐과 함께 묘지를 나와 집으로 향했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고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들들도 없었으며 저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쓸쓸했습니다. 2주 후 교도소 면회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희진을 찾아갔고 희진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라는 희진의 말, 안 온다더니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라고 대답했고 뭔데요 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는 희진의 물음에 저는 내가 8년 후에 나왔을 때 쓸 돈이야 라는 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했고 희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라는 희진의 물음, 전 어머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라는 희진의 말에 저는 그래도 넌 2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였어 라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갈 순 없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희진이 울기 시작했고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라는 희진의 감사에 저는 희진아 8년 후에 나오면 제대로 살아라고 이번엔 정직하게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잘 지내 희진아라는 말, 이제 정말 안녕이야 라는 작별 인사의 희진은
어머님도 행복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희진이 소리쳤고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라는 희진의 외침에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였습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어느 날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할머니가 고맙다며 혼자 사니까 밥 먹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산다는 제 말에 할머니는 그래요라며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요라고 말했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고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 일에 더 열심히 참여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이따금 찾아왔고 그는 새 직장을 구했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는 민수의 말에 저는 그래라며 바빠서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고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엄마라는 민수의 말에 저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저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으며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고 여보 전 이겼어요 라는 말, 희진이를 이겼어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라는 말, 그냥 살고 있어요 라는 제 고백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물음, 제가 잘한 건가요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고 텅 빈 거리와 떨어지는 낙엽, 외로운 가로등이 보였으며 모든 게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았네요 라는 제 혼잣말과 함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외로운 노인, 옳은 일을 했지만 쓸쓸한 승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졌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은 저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